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서럽고 억울해도 꾸역꾸역 살아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질풍노도의 시간을 겪으며 살아왔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이게 진짜 맞냐고 허공을 향해 질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절망적이었던 경험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얻은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참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참은 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며 가장 가슴 깊이 공감한 한 줄이에요. 도대체 제가 뭘 후회했고 뭘 참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60대 초반으로 지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떡볶이, 김밥, 튀김, 잔치국수, 순대까지 별것 아닌 소박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녀노소 단골이 생길 정도로 책임감 있게 꾸려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오랫동안 저한테는 안식처 같은 곳이었죠. 사실 저는 부모님과 오빠 한 명과 언니 둘과 함께 자랐는데요. 보통 4남매 중 막내라고 하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누가 봐도 오빠 바라기였어요. 아마도 저처럼 옛날 사람이라면 남아선호 사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큰아들 얼굴 좀 한번 보자. 인물이 훤칠해서 빛이 나는 것 같구나. 아무리 하루가 피곤해도 네 얼굴만 보면 정신이 맑아진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바로 너를 낳은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래, 형남아. 너만 생각하면 엄마는 배도 안 고파. 어떻게 내 배에서 너 같은 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너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옆에 있기만 하면 돼. 어차피 네 인생은 잘 될 거야.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오빠를 볼 때 부모님의 눈에서는 하트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먼 놈의 장남 사랑이 그리도 지극정성이었나 몰라요. 아침 밥상을 차릴 때부터 오빠의 젓가락이랑 숟가락은 따로 닦아서 수건으로 감싸 놓을 정도였거든요. 애초에 오빠 전용 젓가락과 숟가락이 따로 있기도 했죠. 그리고 명절 음식을 할 때도 오빠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전 종류는 양을 넉넉하게 만들어 따로 챙겨뒀습니다. 일부러 오빠만 방에 들어가 혼자 입에 넣으며 만끽할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장남을 사랑할 거라면 차라리 우리 딸 셋은 안 낳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셋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엄마를 대신해서 오빠의 밥을 차려줘야 했던 거예요. 솔직히 오빠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셋한테 집안일을 요구했습니다. 야, 나 지금 배고프니까 수제비 좀 만들어 봐라. 어차피 나중에 너네 시집 가면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지금 내 덕분에 미리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고 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봐. 물론 간도 적당히 맞춰야 한다. 도대체 오빠는 우리를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나마 언니 둘은 오빠랑 나이 차이가 적어 대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도 숙제해야 하니까 말 걸지 마. 뭐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가려고 이런 것까지 다 우리한테 시켜? 우리가 무슨 하녀인 줄 알아? 돈이나 주고 시키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성가시게 굴면 재미없을 줄 알아? 엄마랑 아빠 오시면 오빠 편이라고 기고만장한가 본데 지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버린댔어. 우리도 계속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라고. 저 역시 이렇게 오빠한테 언성을 높일 줄 알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막내라서 그럴 힘도 없었고요. 그나마 제가 예쁨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순종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빠의 운동화를 빨래하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이런 제 생각이라곤 티끌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멋대로 똥을 묻히고 오기도 하고 진흙을 마구 밟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피곤하다며 저에게 물수건을 데워오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오빠의 양말을 벗겨 무릎 꿇고 발톱까지 깎아줘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의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흐를 정도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오빠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 본인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빠는 태평하기만 했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그렇게 빈둥거려? 나중에 엄마랑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나라면 그렇게 여유롭게 못 살아. 도대체 부담감이라는 것도 못 느끼는 거야? 진짜 신기해서 뭐라 말도 안 나와. 야야, 너 말 다 했냐? 나는 어차피 인생이 잘 풀릴 거랬어. 노력은 너네 같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한테 잘해.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너네 먹여 살릴 날이 올 거니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긍정적인 건지 비법을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오빠는 7렐레 8렐레 놀기 바빴어요. 그저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오빠한테 언성 높일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쯤 되면 정신 차리라고 멱살이라도 한번 잡을 법한데 그저 흐뭇하게 두고 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남자다워서 그런지 계집 애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보구나. 원래 남자라면 좀 여자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지. 저 집 부모들은 이런 남자애가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렇고 말고. 남자는 한 여자한테 묶여 살기 아까워. 저렇게 벌써부터 여자들을 끌고 다니는 걸 보면 꼭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니까. 분명 어디 부잣집 여자애랑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어. 결국 오빠는 대학을 진학하기는커녕 백수로 지내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오빠는 당황스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듯이 책임지겠다며 큰소리쳤거든요. 까짓것 책임지면 되잖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원래 인생이 남들처럼 다 똑같이 살 수는 없는 법 아니겠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해. 이것도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게 사나이지 뭐. 만약 딸 셋 중 하나가 이런 사고를 쳤다면 집안이 벌집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감히 오빠를 말릴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오빠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했죠. 그런데 우리 집 형편에 며느리랑 손주를 갑자기 맞이하려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 부모님은 고민 끝에 저를 시집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습게도 집안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떨결에 띠동갑 남편을 맞이하게 됐죠. 원래 한 집안에서 딸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너만 순순히 가면 우리 가족은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괜히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가라. 어차피 너도 여기 있는 것보다 그 집안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저 엄마 딸인데 소중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셔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망나니 같은 오빠를 위해 저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누가 망나니야.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한다. 괜히 너 데리고 있어봤자 도움되지도 않아. 괜히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갈 준비나 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아무리 제가 귀하지 않은 막내딸이라고 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남편과 평생을 같이 살아가려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예상과 달리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저를 기다려줬거든요. 심지어 제가 친정을 그리워할까봐 몇 번을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알아 매번 거절했죠. 그래도 남편은 아직 어리숙한 저를 한 번도 다그치지 않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처음부터 사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괜찮은 결혼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결국 저는 정이 들어 딸 하나랑 아들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친정에 있을 때보다도 더 제 인생을 저로서 살고 있는 것 같았죠. 보통 자녀를 낳고 나면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도 한다던데 저는 변함없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행복한 인생은 사치라는 듯이 남편이 먼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이대로 우리 두고 간다는 건 아니죠? 당신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나요? 분명 죽을 때까지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온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창자가 끊어진다는 고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 곁에는 초롱초롱 두 눈 뜨고 있는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를 항상 지켜주고 안아주던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식을 둘이나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요리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식집 장사를 하며 생계를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돈도 내지 않고 도망가거나 음식 맛이 입에 맞지 않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골치 아픈 경우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버텨내야 했어요. 결국 저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이거 절대로 제가 잘해서 해낸 거 아니에요. 다 엄마가 키워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할게요. 무조건 호강시켜드릴 거예요. 아이고, 그거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 많이 부족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그냥 너 살아가는 것만 봐도 효도받는 것 같아. 이제 그냥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면 돼. 딸이 저한테 고맙다면서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들도 본인 누나를 따라 열심히 살아줬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놀고 먹기 바쁘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제가 사람 구실하면서 살길 바라세요? 이 정도면 만족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저한테 바라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먼저 떠난 남편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친구들을 잘못 사귀는 바람에 사고를 여러 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우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엉뚱한 모범생들한테 윽박 지르고 다녔다가 교무실로 불려가기도 했죠. 심지어 저도 학교로 소환된 적 있었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저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귀찮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턴 아예 학교를 가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다그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아예 오토바이를 훔치고 걸리는 바람에 소년원까지 들어갔다 왔거든요. 이놈아, 너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가 평생 널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하냔 말이야.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모르겠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널 위해서. 이 당시에는 정말 눈 감고 확 혀 깨물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소년원을 다녀오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저 제 탓을 하기 바빴거든요. 제가 왜 오토바이를 훔쳤겠어요? 그게 진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돈이 있었으면 오토바이를 당당하게 샀겠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훔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세상에 사람들이 돈 없다는 이유로 다 물건 훔치는 줄 알아?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죽어라 장사해가면서 키운 거 안 보여서 이래? 정말이지 집으로 귀가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정도로 아들놈 얼굴 보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분식집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저한테는 목숨과도 같던 남편의 유품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바로 저한테 선물해줬던 목걸이였는데 차마 아까워서 착용하고 나간 경험이 3번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저한테 아들 못 믿느냐고 손가락질 할 분도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아들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놈이 제 목걸이를 팔아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눈이 하얘지면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나마 딸이 뒤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다치진 않았죠. 엄마, 이대로 안 되겠어요. 저놈 계속 개차반으로 살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냥 신고할게요. 한번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겪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괜히 가족이라고 눈 감아줄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를 이런 식으로 받나 보다. 이제 내 손은 떠난 것 같으니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했어야 저놈을 멀쩡하게 키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결국 딸은 아들놈을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놈은 이제 와서 저한테 실망이라도 했다는 듯이 따져 묻더라고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깜빵으로 보내버릴 생각을 해. 이런 애미도 아닌 여자 같으니 어디 가서 자식 키웠다는 말은 하지 마. 누나처럼 어디 자랑할 수 있는 자식만 예쁜가 보지? 나도 엄마 죽은 줄 알고 살 거야. 당연히 저도 저 배 아파 낳은 아들을 깜빵으로 보낸다는 게 마음 편하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겠어요. 하지만 아들놈 버릇을 제대로 고치려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놈은 다시 한번 수감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진짜 상처라도 받은 것처럼 면회를 거부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가도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들이 다시 나올 때는 정신 차리고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출소하고 나서 저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뱉으면 지키는 녀석이라는 걸 알기에 영영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죠. 만약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해도 이제는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몇 해가 훌쩍 지나고 나서 아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혀를 깨물어 볼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우습겠지만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아들의 옆에는 결혼할 여자가 같이 있었어요. 솔직히 누구를 만나든지 저한테 소개시킬 일은 없을 줄 알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들은 제 앞에서 그다지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여자예요. 설마 시집살이 같은 거 시키실 건 아니죠? 이렇게 착한 여자 또 없으니까 괜히 잡돌이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얼굴이나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만약 이 여자 속상하게 하면 저 참지 않아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어머님이잖아. 여기 올 때까진 기분 좋았으면서 왜 또 뚱한 표정이야? 괜히 분위기 잡지 마. 나한테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들어주신 분을 만나는 자리란 말이야.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가 조르고 졸라 저한테 인사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뻐 보이고 고마웠겠어요. 그냥 아들 얼굴만 봐도 가슴이 참 먹먹했는데요. 예비 며느리가 참 사람 좋아 보여서 흐뭇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처음 만나는 데다가 시어머니 자리가 편할 리 없잖아요. 그런데 애교 부리고 살갑게 굴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무뚝뚝하게 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들 곁에 있으라고 하는데도 가까이 다가와 같이 과일을 깎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랜 분식집 일로 허리가 고질병이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욱신거린다고 하니까 파스라도 붙여드리겠다며 곰살맞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게다가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그릇을 싹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겠다며 가까이 다가왔죠. 당연히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친정이 없는 여자예요. 이런 저라도 며느리로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이래도 괜찮으시다면 정말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대할게요. 아직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낯설지만 감사드려요. 뭐 그런 걸 따지겠어.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며느라가가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티 없이 맑게 자라줘서 고마운데 괜히 내 눈치 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예비 며느리는 제 눈에만 예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역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사랑스러운 올케를 데려왔나 모르겠네요. 엄마 벌써 입이 귀에 가서 걸린 걸 보니 마음에 드신 거 맞죠? 이러다 진짜 딸자리 뺏길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잘 살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우리 딸이 노처녀가 될 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매번 죽을 때까지 저랑 같이 살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의 분식집은 나름 활발하게 운영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요. 그마저도 괜찮다며 겸손하고 소박하게 굴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장가가고 나서도 저에 대한 울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예 연락 한 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요즘 직장에서 칭찬도 꽤 받고 있는지 퇴근만 하면 싱글벙글이에요. 어머님이 이 모습 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을지 궁금하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놈이 어떻게 지내는지 영영 몰랐을 거다. 네가 나한테 복덩이야. 덕분에 요즘 힘을 많이 내고 있어. 정말 고맙다. 그동안 제가 고생하면서 서럽게 살았던 세월이 이렇게 보답받는 건가 싶을 정도로 며느리는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굳이 아들을 대동하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와 저랑 시간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는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예쁜 손녀까지 낳았어요. 하지만 손녀가 태어난 지 100일이었을 때나 돌잔치 때도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직접 저를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한 거라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며느리가 가끔씩 영상통화를 걸고 손녀 사진을 보내줘서 그걸로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으시죠? 직접 초대해서 얼굴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도 어머님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는 언제든 열려 있어요. 괜히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한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손녀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면서 가끔씩 돈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결혼하고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비록 아들과 끈끈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이 먹으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그이가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직 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 앞에선 애써 씩씩한 척 하는데 너무 마음 아프고 안쓰럽네요. 아니, 나이를 한참 먹은 제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들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직 우리 아들은 30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소식을 아들 본인이 직접 알린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전해준 거라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분식집을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아무리 아들과 사이가 돈독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만히 태평하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오버하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실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증상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냥 발견됐다고 하니까 치료받기로 한 거예요. 굳이 서울로 올라오실 정도도 아니에요.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저를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아들은 씩씩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엄마 마음이라 기분 탓인 건진 몰라도 아들의 낯빛은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딸은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로 아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죠. 그런데 아들은 이제 와서 이러지 말라는 식으로 굴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벌써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냐. 차라리 내가 대신 병에 걸렸으면 좋겠구나. 아직 한창 인생을 즐겨야 할 텐데 왜 벌써 누워 있어야 하는 거야. 제발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하는 심정이다. 우리가 그 정도로 애틋한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나중에 후회할까 봐 이러세요? 이미 늦었으니까 괜한 짓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선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아들이 저한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지만 이때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하는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들을 그대로 깜빵에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후회까지 몰려왔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며 참 나쁜 엄마라고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죄인이었지만 저 역시 죄인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아예 상경해서 아들의 간병을 담당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물론 고생스럽기는 할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나이에 병수발 드는 일이 쉬울 리 있나요? 저로서는 이러다가 며느리가 변심해 이혼하겠다고 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며느라가야, 간병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마음 지치고 고통스러울 텐데 몸까지 망가지면 안 되잖아. 내가 우리 아들 쉽게 아프게 낳아버린 거니까 죄를 갚는 마음으로 간병할게. 당연히 저는 며느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손녀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어머님, 괜히 저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일만 있겠나요? 슬픈 일도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이는 제가 옆에서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마주보았던 며느리의 눈빛은 참 든든하고 다정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 아들을 보살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믿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딸 역시 며느리의 말에 크게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올케 말이 맞아요. 얘 입장에서도 본인 와이프랑 같이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게 단숨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장기전일 텐데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자고요. 아무래도 올케한테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결국 저는 모두의 설득을 이기지 못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손도 엉망이 되기 마련이었나 봐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마음이 참 무거웠거든요. 그동안 분식집 일을 거의 30년을 해왔는데도 자꾸만 초보도 안 할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민망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김밥에 밥을 너무 많이 올려서 김이 찢어지거나 어묵탕에 다시마 넣는 걸 깜빡해서 맹탕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튀김은 보기 좋게 태우는 바람에 새까맣게 들어올린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주문 들어온 지 15분이나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만들어 내보낸 적도 있었죠. 심지어 단골 손님 이름까지 헷갈려서 다른 사람 거랑 바꿔주고 사과하기도 했답니다. 하도 이러니까 직원들이 먼저 걱정하며 쉬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러다가 쓰러지실까봐 겁나네요. 그냥 댁에 돌아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어차피 사장님 안 계셔도 저희끼리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렇게 저는 직원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분식집을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불안한 마음은 사그러들지 않고 여전했죠. 다만 며느리가 저를 위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주기적으로 연락해 줬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이인은 요즘 치료 적극적으로 받고 있어요. 항상 병원 갈 때마다 저도 같이 가고 있고요. 절대로 걱정하시지 않게 제가 힘쓸게요. 며느리는 본인이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신경 쓰고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을 어느 정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생생해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묘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가슴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단순하게 간암으로 병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들이 35밖에 안 됐는데 비명행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부검을 하자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뭔가 싸늘했습니다. 빨리 화장이나 하죠. 무슨 부검 같은 걸 하자고 해요. 괜히 미련 갖지 마세요. 이미 저 세상으로 훌쩍 떠나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죠. 어머님이 우긴다고 될 게 아니에요.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화장을 막겠다는 각오를 하고 관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가 숨이 멎을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꿈에서 깨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요즘 마음이 불편해서 꿈에 반영된 거라고 해도 이런 꿈을 꾸고 멀쩡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더는 못 참겠다 싶어 바로 서울로 상경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문전박대한다고 해도 두 눈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해야겠더라고요. 물론 말은 하지 않고 찾아갔죠. 어차피 또 걱정하지 말라면서 만류할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아들 집에 도착해서 몇 번을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예, 집 안에 있는 거지? 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냐? 괜히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얼굴만 보여주면 얌전히 돌아갈게.
분명 병원에 갈 때는 며느리가 연락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 조급한 마음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황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들이 거실 소파에 반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앞에는 반쯤 비운 머그잔이 있었죠. 뭔가 냄새가 이상하다 느껴서 바로 신고하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글쎄 검사 결과 아들이 마신 액체 속에서 소량의 쥐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회복 중이라고는 했지만 어디 간암 투병 중인 환자가 그런 걸 마신단 말입니까? 심지어 장기간 복용한 흔적까지 확인되고 말았어요. 아예 혈액 응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했고요. 간 수치가 망가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정신을 추스리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우물쭈물거리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놈아, 왜 입을 시원하게 열지 않는 거야? 너는 안 그래도 이 어미보다 먼저 저 세상 떠나게 생긴 불효자면서 명까지 앞당겨질 뻔한 거라고.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알아야 이 어미도 대책이 서지 않겠냐? 얼마나 더 속을 시커멓게 만들 셈이야? 저는 거의 아들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솔직히 감정대로 행동하긴 했지만 아들이 뿌리쳐버리지 않을까 싶었어요. 워낙 저한테 적대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조심스럽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실 누가 저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마셔온 거예요. 설마 엄마가 저를 발견하시고 구해주셨을 줄은 몰랐어요. 이대로 먼저 가버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누군가 제 뒤통수를 후려친 것처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이 왜 스스로 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입에 댔냐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글쎄 며느리가 아들한테 생명보험이랑 암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어차피 간암 걸려서 죽을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보험금으로나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 없이 혼자 딸 키우면서 살아갈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았잖아. 다른 건 더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시기만 앞당기면 돼. 그게 지금 아픈 사람한테 할 소리야? 일부러 나중에 더 많이 슬퍼지기 전에 나랑 정 떼어놓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굳이 당신이 들쑤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 그만해. 못 들은 걸로 할게. 처음에는 아들도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치료를 열심히 받아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부탁은 집요하고 끈질겼다고 하더군요.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들한테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우리 딸 잘 키워보려고 방법을 강구하는 거잖아. 안 그래도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잘할 텐데 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거 다 우리 딸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며느리 이 야가 빠진 년이 손녀를 운운하면서 가스라이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도 결국 생명 단축을 위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야 그동안 며느리가 왜 저한테 병간호하지 못하도록 뜯어말린 건지 알겠더군요. 아예 아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운 거였죠. 그렇게 아들은 본인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정신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를 쏙 빼닮은 자기 딸인 줄 알아. 비웃음 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있어. 우리 딸 하루하루 자랄 때마다 너랑 닮은 것 같아서 그리워 죽겠다. 나중에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 글쎄 손녀가 아들의 핏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내연남이랑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 아들이 통화를 엿듣고 크게 상심하게 된 거죠. 만약 몸과 마음이 멀쩡했더라면 이혼을 하든 분노를 하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투병 생활과 며느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게다가 아무리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고 해도 그동안 딸로 생각하면서 키워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본인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대로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엄마가 와 계신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우실 줄은 몰랐어요. 바보같이 이제야 저한테 진짜 가족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네요. 아들은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덮고 넘어가려다가 하염없이 슬퍼하며 울부짖는 저를 보고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버리는 것은 억울하단 생각이 들어 털어놓은 거였죠. 이 말을 듣는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제 귀한 아들을 믿고 맡기고 있었는데 정작 위험에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당장 며느리를 잡아다가 족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며느리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디 있나 찾는 거였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연기하며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며느라가야, 잠깐 서울 올 일이 있어서 너네 집에 들렀다가 아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길래 병원에 데려왔다. 갑자기 사라져서 네가 많이 놀랐겠구나. 다행히 별일 없는 것 같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야. 어머님, 먼 길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무슨 그런 수고까지 하셨어요. 그냥 저 부르셨으면 됐을 텐데. 다음부턴 어머님이 직접 가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세요. 어차피 저한테는 일상이거든요.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선 저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만큼 며느리를 방심시키기 위해 그저 살가운 척 대화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암투병 중이라는 취약한 건강 상태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걸 강요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강력하게 발뺌하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시길래 저를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 대신 그 일을 지극정성으로 병수 밟든 며느리를 뒤통수 칠 수 있냐고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불효시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무리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잡았대도 경찰의 조사 결과 아들이 녹취한 파일이 있어서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며느리는 이상한 궤변을 남기면서 변명하더라고요. 아기를 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이만 의지하고 살다가 홀로 남게 생겼는데 딸까지 책임지려니 고민스러웠어요. 어차피 저 세상 갈 거면 더 의미 있게 가는 게 낫잖아요. 그이가 투병으로 괜히 고통받으면서 얇고 길게 사는 것보다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저한테 되도 않는 요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제가 내조 열심히 했던 건 인정하시죠? 제발 마음 푸셔서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깜빵 갈 순 없어요. 평생 방송할 테니까 괜찮은 변호사 좀 고용해 주세요. 그동안 딸처럼 생각하셨잖아요. 당연히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아예 호통을 치면서 거절해버렸어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변호사를 고용해달라는 거야? 마음 같아서 내 손으로 너를 처리해버리고 싶다.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든 네 잘못이니까 알아서 감당해. 괜히 피할 생각하지 마라, 이 요망한 거사. 결국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 실제로 저 세상에 가진 않았더라도 그 의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다고 우겨도 소용없었죠. 하지만 언젠가 출소할 수 있어서 그런지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충분히 반성하고 나갈 거예요. 개과천선한 다음에 내조하면 되잖아요. 남은 인생은 그이 곁에서 죗값 치르면서 살게요. 이혼만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저한텐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너 같은 건 옆에 뒀다가 우리 아들이 또 무슨 마음고생하라고. 계속해서 고집 피운다고 답이 나올 줄 아나 본데 절대로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그 안에서 철저히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거야. 당장 우리 아들은 간암으로 투병 중인데 남은 인생 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년을 계속해서 제 며느리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며느리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왔어요. 물론 저만 힘썼던 거 아니고 딸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아들이 전 며느리랑 무사히 이혼할 수 있어서 마음을 놓았는데요.
한편으론 저보다 더 의지했던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함으로써 배신당한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의연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단 마음을 전해왔거든요. 제가 먼저 엄마를 등졌던 만큼 이제 의지할 곳이라곤 그 여자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헛살아온 것 같고 막막했는데 엄마가 여전히 저를 아껴주실 줄은 몰랐네요. 심지어 꿈 하나 꿨다고 달려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비록 우리 사이가 긴 시간 동안 엇나가 있었지만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절대로 자식을 먼저 버릴 수 있는 부모는 없어. 네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감방에 보냈지만 하루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단다. 이제서야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엄마의 진심을 외면하고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정도예요. 덕분에 저랑 아들은 지난 시간의 앙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오붓한 가족으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셋만 한 가족으로 살게 된 건 아니에요. 바로 손녀까지 데리고 살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전 며느리가 감방에 들어가는 바람에 손녀를 양육할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 핏줄도 아니면서 무슨 오지랖을 부리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아이만큼은 그 여자처럼 자라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싶어요. 한번 제 딸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제 딸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로서 최대한 책임지고 싶네요. 그래, 그건 네 결정이니까 나도 뭐라 하지 않고 존중하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린 셈치고 진짜 내 손녀인 것처럼 아껴줄게. 괜히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저랑 딸이 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데요. 본인 엄마와 떨어지게 된 거라 많이 울까봐 걱정했지만 밝게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씩씩하고 쾌활한지 집안 분위기가 저절로 밝아졌어요. 아침마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제 앞에서 양말을 양손에 끼우고 인형놀이 하듯 장난을 치는데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거 좀 보라고 할 때마다 꼭 회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마다 같이 마트에 가면 손 꼭 잡고 걷다가 과자 코너 앞에서 윙크를 날립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웃음이 날 정도로 귀여워요. 그리고 예의도 바른 아이라 밥 먹을 때면 꼭 저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더라고요. 게다가 밤에 잘 때는 제가 배를 토닥여 줄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꼭 제가 없으면 본인의 하루를 끝낼 수 없다는 듯이 구는 거죠. 이제 할머니 안 계시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항상 포근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할머니 생각나요. 어제도 유치원에서 할머니 자랑했는데 다들 우리 집 놀러 오고 싶댔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제 할머니니까 다른 애들 너무 예뻐해주지 마세요. 왜 제가 회춘할 것 같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비록 표독스러운 전 며느리의 핏줄이라지만 우리 아들이 딸처럼 생각하기에 저도 사랑만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제 새끼들을 키우던 시절처럼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희망이 많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저와 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인지 간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아 수술을 마쳤어요. 다만 간이식을 받고 나서도 기존의 면역 항암 영향으로 인해 간이식 거부가 심한 편이더라고요. 결국 2차 면역 억제제 치료까지 해야 했지만 감사한 의료진 분들 덕분에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예전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누나 진짜 고마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었는데 결국 가족 덕분에 웃고 있네요. 조금만 더 기운 생기면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절대로 이 빚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가족끼리는 빚졌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다. 네가 우리 옆에서 웃어준다면야 뭘 못하겠어. 그냥 네 기운 차리는데 힘쓰고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마라. 그냥 나는 내 새끼들하고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저도 한때는 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아픈 일밖에 없어야 하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네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겁을 내지 않고 희망만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꼭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